김기태 주식회사 UPS 데이터 대표님께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동향과 또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김기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국제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실제 이제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 데이터 관련 3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개념으로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정보 주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2018년도에 GDPR이 시행되면서, 그리고 미국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의 활용들이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이름으로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러면 가명정보가 뭔지, 익명정보가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명정보의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률적 정의를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의 마지막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이라는 걸 하나 더 이번에 개정되면서 추가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요 바로 윗줄에 보면 남목에 보면 다른 정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것도 개인정보의 하나고, 다른 정보나 추가 정보와 같은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정보뿐이 아니라 그 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과의 연관관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뭐 이런 게 가명정보가 될 거고요. 익명정보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기술 아니면 뭐 비용,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도 더 이상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정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애초에 개념의 시작부터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기술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에 대한 기술적 수준에 대한 문서는 애니사라고 하는 곳, 애니사는 EU의 키사와 비슷한 조직인데, 이 애니사에 있는 문서들을 찾아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 그래서 그 가명 처리가 된 정보 안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느냐, 이 개인을 알아본다라는 건 정확히 그 정보 주체를 알아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있어 라는 정도의 추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을 식별해낼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원 가능성이라고 해서 가명 처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처리를 합니다. 아까 앞에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동용 암호화도 어떻게 보면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썼을 때 이게 다시 원래 정보로 복원되는, 근데 그 복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암호화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다시 복원되는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MD5나 이런 좀 예전에 이미 깨져 있는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을 썼기 때문에 다시 복원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이 정보랑 결합해서 봤을 때 그러면 다시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역시 복원의 하나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안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익명정보는 여기보다 좀 더 가혹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비식별 기술에 대한 표준인 ISO 20889라는 기술에서 익명정보는 크게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선정 가능성. 이 선정 가능성이라는 건 만들어진 데이터셋 내에서 유일한 어떤 한 줄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는 결합 가능성,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 붙여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지 몰라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론 가능성,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추론하면 누군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알아내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은 단순히 데이터의 처리 정도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해외에서는 데이터 활용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표는 그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캐나다의 이 데이터 활용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의 활용 방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환경을 보면 완전하게 공개해서 지금 뭐 아까 보셨던 뭐 통계청의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자기가 볼 수도 있고 연구를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계약 관계를 맺어서 그 계약에 의해서 제공되고 그 계약에 따라서 보호 수준을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활용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만 연구하세요, 들고 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가지고 나가세요라고 하는 뭐 우리가 속칭 샌드박스라고 하는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의 사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도 뭐 비슷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세 가지 유형의 환경에 대해서 각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활용 환경에 따라서 결국은 필요한 수준의 가명 익명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활용 환경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6칸에서 나온 그 어노니마이제이션 디시전 메이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올 초에 제가 뒤에 가서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프레임워크에 보면 데이터 활용 환경의 구성 요소를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다른 데이터입니다. 다른 데이터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데이터를 연구를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도 될 수 있고, 또는 그 분이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도 될 수 있고, 또는 그 당시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등등 굉장히 여러 유형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실제 어떤 사람이 받아서 쓸 때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조직이나 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에 대한 흐름도 역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프로세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EU도 뭐 GDPR에 의해서 활용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그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런 비식별 처리에 의한 데이터 활용, 그리고 아까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뭐 히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버넌스에 의한 부분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거버넌스에 의해서 데이터가 활용되는 부분은 꼭 같이 움직이는 게 인프라와 그 인프라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얘기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활용 환경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 네 가지가 어떤 수준이면 얼마나 안전한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외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가명 익명 처리를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고 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육한에서는 뭐 데이터 시츄에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컨텐츠와 컨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용 환경과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걸 이용하는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각각의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은 뭐 국제 표준에서도 그렇고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험 기반의 접근법을 통해서 위험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처리 그리고 사후 관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을 우리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비식별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호주, 뭐 싱가포르, 캐나다 뭐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이 비식별이라고 하는 게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따로따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미국에서, 영국은 영국에서, 뭐 EU는 EU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냥 하나의 노이즈를 주는 이런 기법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는 퍼터베이션이라고 나오고 어떤 문서에서는 뭐 퍼징이라고 나오고 어떤 문서에서는 뭐 노이즈 에디션이라고 나오고 사실 이거 뜻 생각해 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비슷비슷한 용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용어들도 있다 보니까 용어의 통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표준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어, 뭐, 뭐 여러 가지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의 2016년도에 개인정보 비식별 주식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시점까지 그 전에도 사실은 뭐 2012년도에 뭐 히파에서 나온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그 비식별 처리와 관련해서 또는 익명 가명 처리와 관련한 문서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서들 2016년 이전의 문서들은 뭐 지금은 조금 지난 얘기들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7년도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ISO 25237 2017 세컨드 에디션입니다. 이 문서는 헬스 데이터에 대한 가명 정보에 대한 가명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국제 표준이고요. 건강 정보 가명화에 대한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명 처리 기술에 대한 정의는 IHE에서 발간한 IH 핸드북 디 아이덴티피케이션 매핑이라는 뭐 엑셀로 된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명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가명 처리를 할 때 제식별의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선 세 가지 레벨의 위험이 있어. 그리고 이런 레벨들을 막기 위해서 보증 수준을 뭐 이렇게 두고 있고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저런 방법론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위험 기반의 어떤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처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야 돼라고 되어 있는 게 이 표준의 그 전체적인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명 정보의 활용에서 물론 그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어쨌든 국제 표준으로서 가명 정보에 있어서 위험 기반의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1월 달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슈, 그러니까 기술들이 표준화되지 않았다, 용어가 너무 중구난방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ISO에서 ISO IC 2088-2018이라는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얘는 비식별에 대한 기술에 대한 표준이고요. 모든 기술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정형 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하는 방법과 거기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술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뭐 개인 식별자나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해서 가명과 익명에 맞춰서 개인 식별자가 어떻게 달라져? 뭐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는 뭐 하나만 가지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아니면 다른 정보랑 붙여야 결합이 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다이렉트 아이디, 인다이렉트 아이디 또는 뭐 유니크 아이디 또는 뭐 쿼지 아이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실제 기술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8개 범주의 21개 기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술별, 제식별 공격에 대한 효과를 부록으로 정리해서 너희들이 비식별 기술을 쓸 때 이런 기술들을 쓰고 이런 기술들을 쓰면 이런 공격 방법들은 이 정도로 막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식별 기술들에 대한 표준화가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이제 EU에서 GDPR이 본격적으로 그 발효가 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 제정은 먼저 됐고 2018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2018년도에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는 제정되기 전에 이미 뭐 가명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조직이 애니사였고요. 애니사에서는 2018년 11월 그리고 2019년 11월 2021년 1월 세 번에 걸쳐서 가명화 기술 그리고 가명화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사의 첫 번째 문서를 보면 가명화 기술에 어떤 기술들이 있어라는 소개 정도 그리고 가명화를 할 때 팔리시를 조직 내에서 어떻게 갖춰야 돼라는 정도가 정리되어 있는 문서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명에 대한 기술적인 어떠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보시고 싶다면
요거는 다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감형에 대해서 실제로 베스트 프랙티스와 그리고 기술들을 좀 더 정제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넣어놨고 그 기술 안에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QR 코드라든지 바코드 이런 것도 그 가명화 기술이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QR 코드나 바코드가 가명화 기술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그걸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모아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명화 기술에 대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올 초에 이제 일반적인 기술들뿐이 아니라 암호화의 굉장히 고급 기술, 그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암호화의 기술들도 역시 가명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시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까지가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ISO 문서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내셔야만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과 올해 거쳐서 이제 6칸에서 어노니마이제이션 디시전 메이킹 프레임워크이라 그래서 원래 2016년도에 이 프레임워크의 1판이 나왔었고요. 그거 이제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 뭐 얘네들은 어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익명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익명화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익명화로 보기보다는 그냥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익명 처리를 할 거야, 어느 수준으로 익명 처리를 할 거야라는 것들을 정리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보완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상황 감사, 그리고 공개 리스크 평가 및 제어, 그리고 영향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 10단계의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단계별로 데이터는 어때, 데이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험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돼, 이런 방법론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 작업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하이트러스트라고 하는 조직에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뭐 이 어노니마이제이션 디시전 메이킹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즉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명 처리, 익명 처리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데이터 상황이나 아니면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판단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명 처리, 익명 처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표준에서도 작년부터 이런 프레임워크를 국제 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IEC 27559의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Framework이라는 걸 지금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업 위치는 제가 알기로 DIS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 단계,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은 단계고요. 요거보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DIS라 그래서 이제 오픈한 이제 초안을 오픈하는 정도의 단계로 곧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식별 데이터의 수명 주기 동안 데이터를 적절하게 비식별하고 그 다음에 뭐 법적인 규정 준수 요구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을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컨텍스트 평가,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식별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정리되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표준이 제정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 표준이 제정되면 근데 프레임워크는 조금 아쉬운 게 해외에 굉장히 좋은 사례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노니마이제이션 디시전 메이킹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하이트러스트의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뭐 NIST의 뭐 5safe스나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긴 한데 이게 다 법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가 이제 뭐 EU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해외 법률 체계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한라대학교 김수석 교수 그리고 뭐
뭐 저도 포함해서 국내 법제에 적합한 비식별 프레임워크를 2019년도에 연구를 했고요. 그걸 2020년도 개인정보법 개정에 맞춰서 2020년도에 한번 고도화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좀 더 손쉽게 이제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뭐냐? 근데 이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데이터의 안전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형 암호화를 말씀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동형 암호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의 가치를 전혀 떨어뜨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명 처리, 익명 처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작업들이에요. 동형 암호화 같은 기법을 쓰지 않는다면. 근데 이 가치를 얼마나 조금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유용성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그러면 그 유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과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프레임워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그런 안전성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손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쓰실 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해외에 보면 이제 익명 처리된 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개인의 허락받지 않은 데이터를 가명 처리, 익명 처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 날이 좀 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그리고 포괄적인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대표님 발표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씩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명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받아 외부로 반출된 데이터셋의 재식별 방지를 위해서 데이터셋을 제공한 측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이나 약정을 통한 방식 외에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그래셔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명 처리, 익명 처리를 해서 주는 시점에 주는 곳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줘야 하는 건 이제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곳에 나와 있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미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까지 굳이 제공하는 기관에서 안고 가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공을 받는 순간 제공받는 기관의 데이터가 되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나 이런 법적인 의무 사항에 대한 건 제공받은 곳에서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라면.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계약상에서 그 이후에 데이터가 재식별 가능성이 늘어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만든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이상 법적으로 굳이 그렇게 관여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개체에 붙어 있는 정보 양이 많아질수록 식별 가능성도 커질 것 같은데요. 정보 자체로는 비식별적이나 다른 정보와 결합 시 특정 가능한 이런 가명화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가명 정보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명 정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 이용 환경의 보호 수준을 보고 그 데이터 이용 환경의 보호 수준에 적합한 정도의 처리를 해서 주는 걸 가명 처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용하는 환경이 굉장히 안전하다면 거의 로우 데이터에서 직접 식별자에 대한 처리 이 정도만 해도 되지만, 이용하는 환경이 그렇지 않다면, 위험하다면, 예를 들어서 아예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대회 이런 데 공개를 해야 되는 정보라면 그때는 이용하는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강한 수준으로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명 정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그 이용하는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보고 그 잔여 위험만큼을 데이터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그 위험을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명 정보만 가지고 뭐 이게 뭐 충분히 안전해 아니면 이게 이용 환경에 적절해 이거는 그냥 논의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명 정보는 그게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익명 정보는 이용 환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식별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명확한 답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개인 식별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도한 비식별 자료로 인해서 실제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고요. 실제로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개 레코드를 2,000개의 컬럼을 한 100만 개 레코드 처리를 하면 웬만한 그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도 한 일주일 이상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전 단계까지 포함한다면. 그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요.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쓰기 위한 거지 그 비식별 처리를 통해서 못 쓰게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유용성이 깨진다면 그 처리는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는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 분석하시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욕심이라 그러면 좀 너무 좀 저급하니까 네, 좋은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근데 연구를 좀 잘 하시기 위해서, 연구를 잘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원본에 가까운 데이터를 요구하실 수 있으세요. 뭐 그건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공하는 측에서는 이 안전도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주는 건 너무 위험해. 그러면 지금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 들어와서 연구하세요. 결과만 들고 나가세요.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에서만 연구를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영암화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 갑자기 이렇게 뭐 구축하자 그래서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그러면 네가 그쪽에서 연구하시는 그 연구 목적 중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하는지 혹시 이번에는 요만큼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그 데이터의 위험도를 낮추는 작업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각각의 조직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때 그 조직의 팔씨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데이터 이용 환경과 데이터의 위험도의 총합이 얼마 이상이 되면 내보내지 않겠다. 또는 얼마 이상이 되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서 이런 환경에서만 쓰게 하겠다. 또는 계약에 이런 조건들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것들은 각각의 조직에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시니까 되게 그때그때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제 그 비식별 처리 기술, 뭐 프라이버시 기술이라고 해서 앞으로를 얘기를 한다면 아까 앞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동영암보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좀 좋게 생각되는 기술이 뭐 재현 데이터라는 기술도 있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모든 환경에 다 맞춰서 쓸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데이터와 지금 그 연구하려고 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이용 목적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환경 요 세 가지를 결합시켜 놓고 어떤 기술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나올 미래의 기술들, 뭐 동영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약간 미래의 기술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쓰려면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니면 재현 데이터도 제대로 된 재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은 현재까지 기술이 좀 부족한 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아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일반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좀 많이 하시는 게 각각의 조직에서 더 유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